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육군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논란부터 종근당 회장, 미스터 피자 회장의 경우까지 갑질 논란은 사회 전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권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이 있는 강자가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 뿌리는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인간 본성을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유교문화, 어떤 이들은 군사정권의 폐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들 영향이 있겠죠. 저는 거기 한 가지를 보태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는 1등, 일본 다음 2등 국민이었습니다. 2등은 3등을 필요로 하죠. 그래야 1등에 굴종하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3등을 멸시하며 보상받죠. 청일전쟁에 패한 중국은 그렇게 3등이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1등 대접 1000년 이상 받아왔던 중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3등이 됐습니다. 스스로 2등은 원래 1등이 누군지 가리지를 않습니다. 힘만 확인되면 바로 갈아타야죠. 일제가 떠나간 조선 총독부 건물을 미 군정이 차지하고 신탁 통치가 시작되자 1등 국민 자리는 중국이 한순간에 대체됐듯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 후로 미국보다 미국을 더 챙기는 스스로 2등 국민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도처에 넘칩니다.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냐? 아니죠. 만약 미국이 중국에게 슈퍼파워 자리를 넘겨준다. 그럼 스스로 2등은 또 갈아타겠죠. 이 노예 근성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그 노예 근성은 갑질로 변태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갑질에 관한 저의 철학적 고찰 어떻습니까? 네, 변태한다란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뉴스가 많이 쏟아진 하루였는데 우선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재용 부회장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오늘 또 있죠? 네, 어제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정유라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2015년 2차 독대에서 승마 지원 미비하니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자신이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아마 의도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성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반대로 읽히는 거죠. 예. 내 위에 여자는 없다. 갑자기 여기서 왜 여자 남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왜 레이저라고 했냐, 뭐 자기 했던 말들에 대한 해명들을 다 준비해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건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것이고 아마도 본인이 여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게 핵심이죠. 예. 정유라 씨를 알았어야 주고받는 대가성 입증의 중요한 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난 누구지 몰랐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내내 했죠. 박상진 이번 주 내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김종 전 차관을 사실은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그 내용의 핵심도 이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거였어요. 네, 정당한 지원이라는 거죠. 승마협회에 대한. 그러니까 정유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정유라 존재를 몰랐다.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김종 전 차관을 주로 공격했는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공격할 걸 대신 공격한 거죠. 왜냐하면 김종 전 차관이 전해준 말의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상진 이제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말을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서. 네, 전해준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말을 했겠죠. 그러면 둘이 독대를 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 정유라가 올림픽 갈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그런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박상진 전 사장이 대통령이 정유라가 올림픽에서 탈 수 있는 말을 사주라. 그럼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김종 전 차관이 들은 거는 정유라 얘기도 나왔고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라고 했고 말을 사줘서 올림픽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후에 말 세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상진 사장이요. 이 말은 독대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듣고 그 중간에서 소위 이제 관리 역할을 하던 김종 전 차관한테 전하는 거죠. 말 사주라고 했어. 정유라 올림픽 보내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김종 전 차관이 진술을 했어요. 결정적인 진술이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당시 안종범 수석 그 종범실록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중에 올림픽 대비해서 말을 구입하라 이런 말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메모를 한 날 안종범 수석과 당시 이제 미전실 어제도 얘기 나왔던 삼성의 브레인이죠. 중추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전실 사장이었던 장충기 전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메모를 적은 날 통화 내용이 있고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김종전. 근데 만약에 이 김종전 차관의 진술이 재판부에 들어지면 이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한 고리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김종전 차관은 나는 그 말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상충되는 진술과 증언이 이제 법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가 거짓말 하느냐 이럴 때는 보통 그 거짓말로 득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김종전 차관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들은 적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자기 형량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들은 말을 했을 뿐인데. 자기 형량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자기 이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만약에 이득이 상상해서 있다면 삼성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면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죠. 네, 심지어 김종전 차관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위증했을 경우엔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뭐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한다가 자기는 이제 진술한 것이고. 근데 이제 박상진 전 사장이 그런 말을 한 게 만약 사실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로 올림픽 가게 지원해달라고 했고 말 사주라고 했고 그래서 400억 지원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있게 될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예. 뇌물죄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얻는 이득이 크죠. 네, 또 피고인이기 때문에요. 예.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말로 얻을 이득이 큰가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삼성 결론이 날 테니 또. 네, 구형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고요. 네. 선고는 8월 말 정도에 날 예정입니다. 운명은 다음 주에 시작되는 거죠. 예. 자, 삼성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국정원 관련.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소식인데요.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한 해 예산만 30억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의혹은 많이 있었죠. 뭐 숫자는 안 나왔어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팀이 이제 드러난 이후로는 네. 이제 댓글 부대라고 소위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 나온 게 한 7, 8년 전이에요. 7년 전쯤이죠. 예. 제가 댓글 부대에 있다고 얘기했다가 음모론자를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7년이 지나서라도 밝혀지니 반가운데, 근데 이거는 지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 때 이야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뭐랄까요 짚어볼 볼이라고 생각하는데 3,500명 나왔지 않습니까? 30개 팀 예산 30억. 국정원의 예산에 비하면 예산 3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워낙 크게 책정돼 있죠. 그러니까요.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저는 이 30개 팀 예산 30억은 전부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말단의 댓글 부대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 인지도 있는 소위 뭐 논객이라고 하는 보수 그렇게 칭해지는 자칭 타칭 인사들도 이 댓글 부대의 어떤 일원으로 관리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교단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발단 소위 사건으로 구속되던 윤 목사이고 그게 한 가지,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 규모도 그렇고. 국정원이 지금 정권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예산을 30억만 썼다. 이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건 이만큼이지. 문서가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우선 국정원이 인정한 중간 보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대선 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전에 터졌죠. 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댓글 부대 이제 완전히 해체하고 심리전단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없어졌느냐? 댓글 부대는 활동했다고 저는 압니다. 예, 뭐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뭐 포탈의 댓글도 그랬었고. 각종 커뮤니티도 그랬었던 걸로 저는
사실은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금방 눈치챌 만큼 눈에 띄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는 과거처럼 국정원 내부 심리 전단, 내부 직원이 직접 댓글 부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보도 아니고 했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일종의 아웃소싱을 한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 강사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네, 지금 강사.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댓글 돈 받고 다는 그렇죠. 조직들, 프로페셔널한. 그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는데, 네. 의심이고 추정입니다. 방식은 바뀌었을 것이고, 바뀐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중에 일부 알파팀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죠. 예. 네, 그렇죠. 보수단체 간부가 팀을 꾸렸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합니다. TF가 활동하니까 또 추가 뉴스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댓글 부대가 당시는 3차장 체제 하에 있었거든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3차장은 대북 관련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 발언 중에 있습니다. 삭제된 녹취록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러시아랑 전쟁하라고 예를 들어서 CIA를 만들었더니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단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겁니다. 아주. 지금까지 국정원에선 무조건 부인해 왔었는데요. 처음으로 국정원이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일부가 일각이 드러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당시에 정권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팀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연이 댓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윤석열, 최동욱, 예, 상징적인 두 분이 이 일로 운명이 바뀌었었죠. 예, 다시 한번 운명이 바뀔까요? 어쨌든 윤석열 지금 정확하게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검장이라고 해야 되죠. 예. 네, 윤석열 지검장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댓글과는 내 인생 뭐 이런 느낌. 자, 그런 큰 사건이 터졌고요. 앞으로 후속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회견한 지 22일 만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의원 12명이 반대 성명 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하고 22일 만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에서는 뭐 혁신위원회다, 뭐 그리고 대선 평가위인가요? 뭐 이런. 네, 그런 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 이제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네, 김태일 교수 등이 하셨죠. 네, 그리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은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이고 그걸 기점으로 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당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20일 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인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극중 노선을 강조하면서요. 또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양당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거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극중. 이건 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말을 만들어낼 만큼 스스로도 명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극중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중도를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도 이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중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도 우파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소리는 민주당보다 훨씬 좌파적이에요. 유럽의 중도 우파가. 네, 어느 맥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치라는 건요. 정치 노선은 언제나 상대적인데 국중에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기도 그렇고 안중근 두만강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제인가요?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러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사람이 보통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힘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욕망이거나 공포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간 건 욕망이죠.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욕망. 근데 당대표는 너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가 무엇일까 안철수에. 왜 뭐가 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당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네, 어제 그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짐작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면 당내 기반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뭐 호남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면 자신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공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선 끝나고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대선을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 왜냐하면 큰 선거에 패한 정치인은 한동안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재등장하는 건 이 공식은 전 세계 똑같아요. 전세가. 뭐 그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치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잠정 결론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잘 모르는 안철수 전 대표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웬만하면 이해는 가거든요. 동의는 안 돼도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나만 더 전달드리면요. 네.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경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한테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당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공영방송이 어떻게 무너졌냐 하는 걸 다룬 최 감독님이죠. 예, 최승호 PD 네. 그리고 감독이죠. 최 감독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인데 예. 가처분 신청을 그렇다고 하면 상영 금지가 된 건 아닌데. 네, 우선은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최순실은 구속됐는데 최순실 예산은 집행됐다. 지난해 문체부가 집행한 최순실 관련 예산 규모가 3천억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아하.
3,200억의 예산이 최순실 사업이라고 묶일 수 있는 사업에 최순실 구속 이후에도 예산이 사용됐다 이런 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이는 구속이 되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은 됐지만 예산이 작년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하라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하더라도 책임은 물을 수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돈은 쓰여지고 그렇죠. 돈은 안 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예산 규모가 3,227억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16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찾아내신 최순실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이 16개. 문체부에서만. 그렇죠. 문화체육 관련해서만. 문화체육만 관련해서 주로 이제 문화체육 쪽에다 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예산에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죠. 박근혜 최순실 예산이다 국정농단 예산에 꼬리표가 달린 건 없죠. 그렇게 없지만 이것이 그러면 최순실 예산이라고 골라낸 기준이 뭡니까? 그럼 최순실 예산과 이제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정농단 예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골라낸 게 3,227억이요. 1억이고요. 그거 이제 우리 혼자서 우리 의원 사무실에서만 한 게 아니고 그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해서 예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소랑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정창수 박사 소장이 있는 거기랑 분석을 했고요. 숫자만 보면 흥분한다는 분들이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 결산에 대해 결산은 사실상 우리가 주로 심의 위주로 했고 결산은 그냥 대충 요식행위식으로 통과의례식으로 해왔던 게 국회 관행이었어요. 2010년에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냐는 결산서를 분석한 겁니까? 그렇죠. 예산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걸 들여다본 거죠. 국가 예산 결산서라고 그러면 100장, 200장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엄청 많죠. 수천 장이죠. 수천 장을 다 숫자를 하나하나 봐가지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제 예산이 잡힌 거랑 실제로 쓰인 거랑 그리고 이제 성과도 있을 거고 집행률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계약이 됐고 수의 계약인지 경쟁 입찰인지 공모를 한 건지서부터 해서 그게 또 위탁을 줬는지 용역을 줬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다 뒤져본 거고요. 예산 결산서 몇천 장은 될 것 같은데 몇천 장 되죠? 그럼요. 몇천 장을 다 분석하는 의원실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결산을 분석한 거는 아마 처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사건이 몇 개월 하셨습니까 이거를?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겠죠. 무슨 많은 숫자를.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뒤집을 정도가 된 거고 그리고 나라 예산이나 국가 세금을 수천억 원을 이 특정인이 사실상은 먹잇감을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잘못됐는지 얼마나 부당한지 이건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항목을 이것은 최순실 예산이라고 골라내신 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예산이 부당하거나 잘못 집행되고 그리고 공정이 지금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예산 가운데 근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건 아무리 봐도 타당성도 안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집 예산이 잡혔고 집행이 됐다 그런다면 그걸 이제 역으로 쫓아가 본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잡혔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도 조사를 했고 특검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중간중간 나왔고 우리는 이제 중간중간 나와 있는 얘기를 기초로 해서 예산서를 보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죠. 예를 들어서 미르 관련 K스포츠 관련 등등 이미 알려진 것들이 국가 예산 속에서 어떻게 책정돼 있나 찾아가 보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모든 케이스를 다 보셨으니까 그중에서 16개를 골라내셨으니까 16개를 골라낸 사업들의 특징, 패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이 예산이라는 게 최순실 씨가 이제 직접 기획을 했다든지 이 예산을 아니면 차은택이나 김종창 같은 최순실 관련자들이 관여한 국가 예산 사업을 이제 총칭해서 이제 이걸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드러난 16개 사업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공통된 특징은 이제 말씀드린다 그런다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이 사업들은 전부 적이 안 돼 있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첫 번째 특징이. 그리고 이제 공모 없이 수주 계약을 하고. 수주 계약. 수주 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에요. 예, 수의계약을 하고 공모 없이 수의계약을 그리고 하고. 본계약을 하면은 이제 드러나니까 예. 본계약은 놔뒀다가 보통 하청이나 위탁이나 재하청이나 재위탁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청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위나 이런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수법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이제 사업이 거죠. 예를 들어서 최순실 예산인 줄 모르고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거 뭐 사담성도 없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면 어떡합니까? 보통 이제 그게 이제 그 수동적으로 이제 다 이제 일정 부분 다 관여가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본인들이 이제 눈치 빠르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위에서 시키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해서 자기가 잘못된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자기가 집어넣도록 하진 않았지만 약간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하여튼 지금 공무원들은 일정 부분은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요 거죠. 16개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 일정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하고 싶지 않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렇게 급한지를 몰라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된다. 네. 뭐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청와대에서 연락한다든가 최순실 씨로부터 연락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 메시지가 가나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정농단 예산이 최순실이가 움직여서 뭐 실제로는 최순실이가 움직이기보다는 사실상 이 큰 틀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총감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 주연을 한 거고 그러니까 문화예산은 차은택이가 맡아서 국정농단 그러니까 이제 이권 챙기기를 한 거고 채용예산은 김종 차관이 한 거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조연을 맡아서 한 이권 챙기기, 국가예산, 나라 책임을 이권 챙기기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반적인 감사로는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재하청을 하면 일반적인 감사로는 국회에서는 찾아낼 수 없었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찾아내려고 끝까지 가본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재하청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본 예산만 보지 하청, 재하청, 용역 이런 사업은 그동안 잘 안 봐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점검을 안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가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는다 그런다면 하청이고 용역이고 위탁 사업이라도 정보 우리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재하청까지 이번에 확인했더니 그 끝에 가면 그럼 그 재하청 회사들은 최순실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저희도 몇 번 다뤘는데 그 수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회사를 갑자기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하청 어딘가에 쑥 끼워 넣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덜썩 계약이 돼요. 그렇죠. 그런 패턴인데 확인이 됐나요? 그런 것도? 그렇죠.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본 계약이 안 들어가고 하청이나 위탁이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신생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업이 그 위탁이나 이제 용역을 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수법으로 이제 그 사업을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 K나 미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회사가 밑에 나온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본 계약에는 없고 하청 기업이나 위탁 기업, 용역 국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나쁜 행동을 했지만 아주 교묘한 진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의 아주 그 거대한 이건 국정농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꽂히면 그게 흘러가지고 최순실 씨의 주머니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생기업 만들어서 하청이나 재하청 주고 재위탁까지 하는 수법을 해서 이제 국민 세금 나라 예산 이제 교묘하게 다 빼먹은 거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개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가장 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뭐 지금 16개 사업이 되고 국정농단 예산 최순실 관련 예산이 3,22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깃털 일수만 있을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 근데 이제 16개 밝혀진 것 중에 제일 큰 규모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창조. 예. 차은택 씨가 했던.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개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공모 없이 수의 계약하고 예산 집행 세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하고 사업 타당성 결여됐고 이런 건 공통적인 이런 저거고요. 근데 이거는 문화체육 예산만 국한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예산은 다른 부처까지 다 안 되면 엄청난 규모겠죠. 근데 이제 문화체육벨트는 얼마나 됩니까? 예, 거기 합친다고 그런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227억인 거고요. 이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 보면은 2015년에는 80억이었어요, 규모가. 80억. 근데 작년 2016년에는 904억이 10배가 넘게 된 거죠. 급증이 합쳐 1,000억 정도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원체 이제 계획에 했던 거는 총 사업 기간은 6년으로 잡고 7천억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만 이렇게 하던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사업도 말씀하신 공통점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죠. 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시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쓰면서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옛날에 새누리당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거기에 의원원에서 청부 입법을 합니다. 청부 입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인데 공통점은.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쓰고 그리고 계속 나서 쓰고. 계속 쓰면서 법적 근거는 나중에 누군가를 시켜서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예산 집행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요? 예? 누구냐고요? 청부 입법. 이응되는 의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국회 입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찾으면은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이응이요? 이응 의원인데요. 이응 그럼 중간이 어떻게 되면 이 씨인가 보죠? 이 씨 그죠? 그렇죠. 이 씨랑 뭐 들어가는 의원인데요. 중간 글자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지읒도 들어가고 뭐 그런 의원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콘텐츠 사업진흥법 이렇게 치면은 친박 의원이죠? 네? 당연히죠. 친박 중에 대표적인 뭐 우리 손꼽히는 친박 의원이고요. 이지읒이요? 예. 그래서 법률명만 이게 검색하면 이장호 의원이요? 누가 대표 발의고 공동 발의 누가 했는지 다 나옵니다. 이장호 의원이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사실은 16개 사업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은 맛보기로 이제 하는 건데 의원님이 재밌게 하시면 또 하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맛보기로 준비했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업 예를 보면요.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의 세부 사업 하나를 보면요. 문화창조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36억인데 교육생은 39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교육비로 1억씩 썼다는 이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뭐 거의 눈먼도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식으로 그냥 해먹은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냥 규정을 지키는 거 하면서 구조적으로 해서 굳고 다 새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속 챙긴 이렇게 해먹었다라고 하는 게 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했다가 한 달 만에 경질된 이 염영숙 게임관리위원장의 증언입니다. 국회 와서 한 이렇게 해먹었다. 이게 이제 그분이 보고서 이게 뭐냐고 했죠. 도대체 이 돈이 왜 이렇게 쓰이냐고. 그래서 그 세금 집행 내역서를 좀 보자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잘린 것이고. 그래서 국장들 보여주니까 그 장관한테 불려가서 너 왜 그거 보려고 그러냐. 너 그만둬라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잘린 거죠. 그 책임자가 이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알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알 필요 없다고. 그 밑에 국장이. 그게 바로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VIP 관심사항이라고 쭉 뿌려서 둘이 툭툭툭 내려와서 결국은 최순실 씨 관련된 신생회사가 끝에 하청 재하청을 거쳐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 예산을 비즈니스 모델화한 그런 사업 16가지를 발견하신 거죠 지금. 그중에 염영숙 위원장한테 그런 거 그 예산 세세한 내역 알 필요 없다고 한 국장은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 받았는데요. 이번에 뭐 받았겠습니까? 주의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은 별로 책임 없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죠. 시킨 대로 했다 정도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만 16개 3천억대, 3,200억대요? 예, 3,227억입니다. 을 찾아내신 것이고. 예. 그럼 그 외에 뭐 외교부도 있잖아요. 미얀마 대사관 ODA 사업. 그죠? 예. 외교 산하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거는 문화체육 예산만 분석을 한 거고요. 지금 다른 부처까지 한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 텐데. 산자이나 뭐 이런 등등. 뭐 미얀마 대사관은 뭐 미얀마 대사 인사에도 개입을 한 거로 드러난 거고요. 그 ODA 원조 사업에도 관여한 거로 특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그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유라 특혜 부정 입학 이화여대 특혜 입학 시켜준 이화여대에 대해서 재정 지원 사업. 그랬죠. 규정과 기준에 안 맞게 엄청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것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정유라가 아기 낳을 때 그 도와줬다는 이임순 교수가 재직하는 순천향대학. 순천향대학도 뭐 훌륭한 대학이긴 하지만 뭐 손에 꼽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정도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그 근거를 밝히기 어려운. 나라돈을 막 그래서 쓴 거군요. 이것도 역시 최순실 관련 사업이 전부채 걸쳐 이뤄졌다는 하나의 뭐 단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시간을 좀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개나 되는데 하나 맛보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라살림 소장님도 같이 나오시는 게 이게 투톱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인 거죠. 다른 예를 들면 미래부나 이런 데도 이제 뒤져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문체부 중심으로 문체부 돈이 이제 보통 이제 쓰는 돈 뭔가 생산하는 돈이냐고 다 쓰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이 돈 먹기가 제일 좋다고 본 거고. 그래서 회수하지 않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 돈을 중점적으로 이제 이권 챙기기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예산 찾기 위원회라고 제가 지금 이름 붙였습니다. 예산 찾기 위원회. 저희가 코너 한번 어떻게 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자, 뉴스공장 탈원전, 재생에너지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을 모셔보자. 태양광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활용한 클라우드 펀딩. 100만 불이면 10억이에요. 100만 불을 모금한 요크의 장성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만 불을 모은 분의 목소리로는. 자, 장승현 대표님. 저희가 앞에 노웅래 의원하고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짧아 몇 분 없는데 하다가 재밌으면 3분 또 할게요. 좀 이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약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미술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디자인 그렇죠?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신 거죠? 네. 유학을 갔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디자인 회사를 처음 했죠? 네. 근데 망했죠? 아니요.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죠? 지금 저희 회사가 그 태양광을 하고 있지만 그 기본은 디자인 회사입니다.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있네요. 네.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고 디자인을 한 분인데 왜 갑자기 태양광 패널입니까? 저희는 태양광 패널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형 발전을 크게 하는 그런 태양광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핸드폰 충전을 한다든지 그걸로 불을 밝힌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전기 기계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하면은 주택 전기나 또는 네. 거대한 태양광 이렇게 네. 산업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작고 휴대가 간편하게 만들어서 내 휴대폰을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네. 예,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일상 중에 부스럭부스럭 꺼내고 계시네. 일상 중에 사용해야 하니까 네.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네. 어머나 예쁘네요. 이 이름이 뭡니까? 아, 솔라 페이퍼라고 합니다. 아, 종이처럼 얇다고? 아, 그렇죠. 역시. 아하.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 휴대폰보다 약간 커요. 약간 큰데 패널을 자석으로 붙이게 돼 있네요. 네. 그게 그 패널을 자석으로 붙이면은 네. 원하는 만큼의 전력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자라면 하나 더 붙이고 그렇죠. 붙이고. 모듈식이니까. 굉장히 얇으네요. 종이는 과장이고요. 종이 한 30장 정도, 20장? 아, 근데 그게 네. 그 기존의 그 다른 제품들을 보시다가 이걸 보면은 네. 아, 이거 진짜 종이처럼 얇구나라고 이제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적, 왜 디자인 회사가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이게 세련되게 예쁘고 생겼네요. 예쁘게. 네. 사람들이 사실 이걸 꺼내놓고요. 맞아요. 도시에서 쓰려면 예뻐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자연을 생각해서 커다란 우산 같은 태양광 네. 패널을 들고 다니면서 펼칠 수도 있겠으나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모양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모양이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맞습니다. 특히나. 예. 도시 사람들에게는. 네. 그래서 태양광 회사로 근데 결정은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디자인이 중요해라고. 아, 네. 저희 보니까 이제 그 일단 아까 망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 충전 관련된 거를 하다가 시장에 이제 처음 그 제품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장의 파악을 조금 잘못했었는데 태양광 쪽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태양광이라고 하면 그렇죠. 막 미래 에너지고. 네. 보조금과 기술만 생각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지니어들이 뭔가 기술이나 효율만을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와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효율, 광전율 뭐 몇 % 올린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건 엄청난 연구를 하지만 엔지니어들의 세계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일상 사람들한테 끌어올 수 있는 건 디자이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큽니다. 저것은 미래 고부가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역시 실제 이런 재생에너지 관심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게 하얀 도화지 같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항상 기술로만 네. 취급하다 왔지 그쵸. 이것이 일상의 소품으로 들어오지 않았었군요. 그렇죠. 좋은 접근입니다. 그래서 100만 불은 어디서 모은 거예요? 이거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인 킥스타터에서. 킥스타터 네. 유명한 곳이죠. 네네. 아주.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드리면 아이디어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좀 설명드릴 게 남았기 때문에 3부에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 장성은 요코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